자, 사실 선생님이 지난 영상을 보면서 많이 후회했던 게 톤이 너무 싸 보이더라고요. 톤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별로다, 좀 침착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선생님 톤 자체가 원래 좀 싼 것 같아요. 톤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묵직하게 중요한 사건인 만큼 묵직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종교계라고 하면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계와 그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식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태극기 같은 것도 좀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만 거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 탁골공원에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러한 상황들을 알리고 독립선언식을 갖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하자, 이런 약간 좀 스케일이 큰 행사들을 기획을 했던 거지요. 네, 그래서 그때 행사 당시에 백성들한테 나누어 줄 태극기 같은 것도 제작을 하게 되고요. 학생들은 주로 태극기를 만들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필사하는, 그때 당시에 뭐 인쇄 기술이 있죠. 필사를 하기도 하고 인쇄를 하는 걸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보면은 그 한거라는 영화를 보면은 유관순이 오빠가 태극기를 만드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종교계는요, 이름하여 민족 대표 33인을 구성합니다. 이들이 우리 민족의 대표성을 지니고 이들이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 그래서 이들의 낭독은 곧 우리 민족 전체의 마음이 담겨있다, 혼이 담겨있다, 이런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성을 좀 다르게 하니까 조금 더 목이 아픈 느낌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좀 듣기가 편한가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속상합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계속 학생들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고 있는 그 만세운동을 몇 월 며칠에 해야 되냐? 지금 고종의 인산일, 그러니까 장례식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고종의 인산일이 3월 3일이었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고종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거기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 첫 번째 계획을 했는데 이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니까 별로인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임금의 장례식에 우리가 준비한 그 독립선언식을 하겠다고 하면 돌아가신 고인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전날인 3월 2일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3월 2일은 또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은요, 기독교가 또 반대하죠. 일요일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요즘 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기독교의 교회, 몇몇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미안할 따름인데요. 그냥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안합니다. 내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의 대표는 아니지만 미안합니다. 예, 아무튼 일요일에 3월 2일은 일요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된다, 반대를 하니까 좋아, 그러면 3월 1일 토요일 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월 3일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말 동안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올 테니 그 인파를 이용해서 만세 운동 또는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1일 오후 1시쯤에 탑골공원,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공원이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바로 종로 3가에 있는
탑골공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있고,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은 와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도 이 민족 대표 33인이 이 자리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카톡을 보냈지요. 선생님 어디십니까? 저희 지금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잘못 타셨나요? 아니면 택시가 지금 돌아오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네요? 빨리 좀 연락을 주세요. 카톡 일이 지워졌는데도 답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 민족 대표 33인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 종교계 입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은 이 운동을 굉장히 평화적인 만세 시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세 시위를 통해서 막 일본 애들이랑 막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민족들이랑 막 싸우고 막 몇몇 사람 막 붙잡혀가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만세 하고 자기들만 그냥 경찰서 정도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냐, 염탐을 한 사람이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었고 그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 조금만 눌러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반일 감정이 한껏 무르익었던 시기였던 거야. 무단 통치 10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겼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그 울분과 서름이 그 탑골공원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약속된 독립운동,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가는 완전 폭력 시위로 번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민족대표 33인 중, 누구더라? 손병희인가요? 손병희가 자주 가는 음식점, 태화관이라는 곳에 사람 33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조촐하게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식을 거행합니다. 독립선언서를 쭉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삐삐삐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를 하죠. 이제 탑골공원으로 넘어옵니다. 이 탑골공원 사람들은요, 학생들과 시민들은요, 사람들이 민족대표를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고 카톡은 분명히 봤는데 답장은 없고 이러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이때에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진 한 학생이 갑자기 태화관의 그 팔각정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라도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자. 아니 근데 독립선언문이 없지 않냐? 내가 혹시 몰라서 하나 사본을 들고 있네. 이걸로 내가 올라가서 읽게. 그러면서 올라가서 이에 오드는 조선이 독립국인과 선언하노라. 옛날에는 많이 외웠었는데 지금은 한 문장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정말 명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역사 동아리에서 기미독립선언서 읽기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너희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지금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그냥 한번 올려놓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울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만세운동을 벌이는지 이제 우리는 독립국이다라는 명확한 그 명문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대한독립 만세를 가슴속에 있는 태극기를 꺼내면서 외치는데 그 탑골공원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시민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억눌려 있던 그 울분이 서서히 올라오고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종로 거리로 쏟아져 나가죠. 종로 3가 탁골공원에서 시작했던 이 만세운동은요, 종로 2가, 4가, 1가, 5가, 6가, 을지로 쭉쭉쭉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 독립선언식에 참여하지 않았지, 그 독립선언식이 있는지도 몰랐겠지.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나도 지금 저 대회에 합류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태극기가 없어. 그럼 어떡해? 일장기를 떼다가 거기 위에 파란색을 그리고 양쪽 검정색 줄을 그어가지고 일장기로 태극기를 만들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요, 기미독립선언서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필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게 되죠. 땅바닥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읽은 백성들도 뛰쳐나오고, 소리 들은 사람도 뛰쳐나오고, 저거 왜 그래? 그냥 눈물 흘리면서 뛰쳐나오고. 1919년 3월 1일은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종교계와 학생들이 준비한 이 만세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돼서 지방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중소도시로. 여기서 말하는 중소도시는 전라도나 광주나 대구나 상주나 경주나 충주나 청주나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중소도시에서 시골로, 농촌으로 퍼져갑니다. 물론 3월 1일 하루에 퍼져갈 수는 없겠지. 3월 1일에 시작했고, 그러면서 약 한 10일, 14일, 15일 정도 지속되었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만세운동을 다시 준비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은 다시 농촌으로 가서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월 1일에 시작했던 이 만세운동은 5월 말까지 3, 4, 5 무려 3달 동안 우리 한반도를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으로 퍼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서 평화적으로 시작했던 이 시위는요,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폭력 시위가 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태극기만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일본 했었는데,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찰서를 습격하고 경찰들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몇몇 친구들은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3.1운동이 비폭력으로 시작했다가 폭력으로 이어졌다, 이것을 단점이다, 이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역사상에 어떤 혁명이 피 한 방울 없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혁명은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 제대로 된 시민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미국의 독립혁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를 뒤바꾼 혁명들은 비폭력일 수는 없다. 폭력이다. 폭력적으로 이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폭력하면 더 좋겠지.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그 탄핵 시위, 그 촛불 시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굉장히 비폭력적인 방식, 촛불을 들고 있는 그 모습, 그걸로 그 나라의 권력자를 탄핵시켰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들 당시에는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이어졌다, 이게 나쁜 건 아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당시 농민들이요, 얼마나 많은 일본에게 서름을 갖고 있었냐, 또 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거죠. 원래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토지조사 사업으로 빼앗기고, 죽어서 조상들을 볼 면목도 없고, 그리고 또 옛날에 내 땅이었던 새로운 주인이라고 일본에가 왔는데 막 갑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관순을 보면 알잖아, 얘들아. 유관순과 부모님이 이렇게 아우의 장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비폭력 시위, 만세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실탄을 쏘고, 일본 애들이 총검으로 부모님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 부모님이 내 눈앞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만세운동은 비폭력적이어야 돼. 만세 할 수 있는 우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있으면 손 들어봐. 내가 비록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죽는 모습을 봤다면, 얼어 죽을 주먹을 쥐고 하다못해 신발을 벗어가지고 휘두르거나 짱돌을 던지거나 모래를 뿌리거나 손톱으로 휘날리거나 할 거 아니야. 아무튼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는 비폭력 방식에서 점점 폭력 방식으로 이어졌고요. 또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애들은요, 이 3.1 만세운동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것이 폭력적인 진압 사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제암리라는 곳에 만세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농민들이 모든 생계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세 달 동안 만세 할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하루 이틀 또는 길어야 일주일 정도 만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평화로운 제암리였어요. 그런데 일본 군대가 그 제암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읍니다. 교회로 난 다음에 만세운동을 일으킨 주동자 찾아라 없다 우리는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를 밖에서 문을 잠궈두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재판도 없이, 정말 주동자이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민간인들을 다 학살해버렸다는, 이런 게 이 제암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게 전개 과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1 운동의 결과,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의의와 한계인데요. 3.1 운동은 의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모태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3.1운동은 우리 전 국민이 참여한 독립운동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이 나고 말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 우리는 왜 이 독립운동을 실패했을까? 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구나. 이 독립운동을 주도할 단체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이 독립운동이 각각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구나. 만약에 이 3.1운동을 어떤 한 단체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국에서 일어나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충분히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의의는요,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원래 1910년대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슨 통치? 무단 통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3.1운동을 맛보고 난 다음에 일본은 깜짝 놀랍니다. 야, 얘네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니, 이런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우리 이런 운동이 한 번만 더 일어났다가는 우리가 정말 식민 어렵게 차지한 조선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독립시켜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좀 잘해주는 척 문화 통치하자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의 5.4운동이라는 3.1운동을 모티브로 한 만세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도에 간디를 중심으로 했던 비폭력 불복종 운동. 폭력은 아닌데 복종을 하지 않는 쌩까는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3.1운동의 의의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 과제물로는 김의독립선언서, 그러니까 이 종교계에서 만들었던 이 김의독립선언서를 전문을 올려줄 테니까 선언서 전문을 올려줄 테니까 한 번 정도 좀 읽어보세요. 얼마 안 걸립니다. 한 5분 정도 밖에 안 걸리거든요. 5분 정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때의 시대적인 흐름이 어떤 건지, 이때 글을 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 임시정부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